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한진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세 강좌에 걸쳐서 순수성 비판을 좀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순수성 비판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읽었다 하고 보는 거랑 좀 다르죠. 이렇게 읽어도 이게 외면으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썼거든요. 800페이지 넘어가. 그리고 또 A판, B판 합치면은 물론 A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0주년이니까 사실은 칸트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중년이 돼서 이제 순수성 비판을 썼어요.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건 지질학 연구, 자연과학 지질학. 중년에 썼는데 그게 처음에 나온 게 1787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789년인가 B판이 나왔는데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이제 그게 딱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게 뭐냐?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 버클리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비판 외에도 자기가 봤을 때 그 당시도 칸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거. 내가 봐도 어렵다. 쉽게 써야겠다. 해서 이제 비판을 좀 쉽게 쓰려고 썼어요. 근데 많은 부분은 그대로. 쓰다도 욕심이 나죠. 또 불명료하게 표현됐던 부분. 사실 쉽게 쓰려고 쓴 책은 프롤레고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 근데 순수성 비판은 쉽게 쓰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비판 쓸 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글 같은 거 쓰고 뭐 하다못해 페이스북에 뭐라도 올려도 뭐 페이스북 안 하죠. 페이스북 하면 다 아재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뭘 올려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 고쳐요. 그래서 그 고친 부분이 완벽하게 새롭게 고친 부분도 있고요. 조금씩 고친 부분도 있고. 근데 완벽하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럼 다 합치면은 한 1000페이지 될 거예요. 1000페이지 되는 거를 이제 3시간에 이제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봤고, 만약에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뭐 이게 대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만큼 가지고도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컨셉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막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수성 비판 전반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의의라든지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위주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혹시라도 제 강의에서 좀 불명료한 부분이나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반론도 좋고요. 그 다음에 궁금증 등등이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제 강의 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제 메일 주소예요. 여러 개 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적으로 쓰는 메일 주소입니다. 여길로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강의에 내용된 것에 한해서 혹은 칸트 전반에 대해서도 좋고요. 언제든지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근대 형이상학과 순수성 비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제목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성 비판 이 세 번째 강의 중 가장 중요한 강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순수성 비판의 지필 목적과 어떤 철학사적 의의가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가장 이제 칸트의
개념 혹은 칸트의 말 중에서 가장 패러디가 많은 것이 저는 맨날 헷갈려요. 직관 없는 뭐는 맹목이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맨날 패러디해요. 사람들이 사랑 없는 머리를 하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나와요. 그거에 대한 강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그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칸트의 목적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왜 피히테, 쉐일링, 헤겔이 왜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강의까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근대 영성과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리고 글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실험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100% 그림으로 아니면 단어로 이렇게 문장 없이 나머지 이제 말로 설명을 해주시고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이제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781년에 순수대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1724년이죠? 300주니까? 1724년 생이니까 4월 4일 생이니까 40대 때 이제 그 글을 쓴 거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700년대는 근대라고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름을 붙여줘요. 소위 그 시절은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천재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단 철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휘어잡고 있었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 과학사라든지 철학사를 보면 더 필로소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더 필로소퍼,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거죠. 우리 동양에서 봐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말로 나중에 화이트헤드가 있나요? 했지만 사실 이 당시의 학계, 그 당시의 철학은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분과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고 그냥 학문 일반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저도 참 이번에 그 방학 때 제가 교환고시로 있었는데 영국도 가보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소위 문사철 그러잖아요. 그 되게 한국적인 이름이더라고. 그러니까 문사철이 이제 인문학의 코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독일 대학에서의 인문학 부는 아시다시피 철학부예요. 필로조피제 파쿨테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부입니다. 철학부 안에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막 다 있어요. 뭣도 있고 뭐 교육학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 근데 영국에 갔더니 어떤 대학은 철학과가 사회과학부에 들어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물어봤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학과를 처음에 생겼을 때 핵심 멤버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다. 우리도 아시겠지만 진선미로 제가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은 말 그대로 인식론, 형상학 이런 거고 선이라는 것은 윤리학인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세팅한 사람들이 윤리학 중에서도 정치학이나 사회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철학과가 사회과학부에 속해도 있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필로소피라는 게 그리스어로는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철학이라는 것이 그냥 학문 일반을 뜻하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어 번역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철학이라는 말이 있다가 이제 독일어로 넘어서 필로소피라는 말도 썼지만 세계지라는 말도 썼거든요. 세계지라는 말도 약간 계몽철학을 쓸 때 세계지 벨트바이사이트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제
철학이란 말이 독일어로 네이밍이 될 때도 있는데 여튼 그때 더 필로소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순수하게 말하는 그런 철학자의 의미가 아니라 학문을 다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물학에서 배우는 류종 이런 거 나누고 있죠. 뭐 식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는 뭐 호랑이가 속하고 뭐 이렇게 속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토대 자체를 아리스토텔레가 만들었어요. 올가논이라고 그러죠. 올가논, 우리 장기. 올가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학문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메소드를 말하는데 그게 논리학입니다. 사실 그 올가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대에 와서는. 올가논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완벽하게 연역 논리적인 체계입니다.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바바라 논증 뭐 이렇게 쳐보면 뭐냐면은 우리 그 수학 정석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고 고등학교 하면 이제 항상 야 방학 되면 야 수학 공부를 해 그러면 딱 좀 보잖아요. 그럼 앞부분만 까매지거든. 그 다음 방학 때 또 처음부터 하는 거죠. 순수는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시간 공간만 까맣거든요. 학생들 공부 지켜보면. 근데 그 집합명제론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69개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는다 이런 것들 쫙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연역 논리 체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은 이 이상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판단표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했던 세계관을 규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적론이라는 사고 체계예요. 그것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가 근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과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세계의 사고방식은 매우 목적론적이에요. 목적론을 조금 폄훼는 아니고 좀 이렇게 머리에서 말하자면은 뭐 이런 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뭐 접시를 깨뜨렸다. 뭐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근대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하면 이건 중력의 법칙에서 깨진 거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안했는데 괜히 뭐 큰 시험을 앞두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씨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자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식은 라이프니츠까지도 있었는데 이 개체 사물 안에 다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개체 사물 안에 힘이 있어요. 뭔가 활력이 있고 이것이 근데 눈으로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고 하면 얘가 지금 힘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존재를 지속하고 있는 힘이 있고 이 존재 개체 안에는 고유한 목적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이 사실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목적론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를테면 교회 노래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게 사실 매우 목적론을 저는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존귀한 거고 우리가 풀 한 포기를 꺾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얘는 고유한 얘가 지금 나중에는 어떻게 씨앗이 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존재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상 이런 예를 아리스토텔레가 들어요. 이런 것들은 형상과 실제로 형상과 뭐 진리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가장 좋은 그 책상이 되려면은 얘는 앉는 기능을 잘 할 때 겁니다. 기능주의. 얘는 앉는 기능을 잘 할 때 얘는 목적을 다 한 거고 얘는 정말로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구두수성공 얘기를 들거든요. 구두수성공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구두수성 잘할 때 가장 행복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개의 사물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 목적 안에 힘이 넘치는 세계예요. 동적인 세계고 이 안에는 뭐가 살아 숨쉬는 세계고 여기는 다 존재 목적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우지를 않고 생각을 해보면은 과학의 세례를 받지 않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옛날에 뭐 어디 물 떠나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나무 보면 거기다가 정령이 있는 것 같이 하고 토템 이런 것도 어찌게 보면 다 목적론적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대라는 시기는 이런 물론 제가 좀 약간 미신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심한 반감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한마디로
뭐라 그래야 되나? 힘을 쭉 빼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진리라든지 신비적인 요소를 쭉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야, 저 나무 좀 나한테 좀 상스럽지 않고 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못 배워서 그렇다. 너 촌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세계관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 세계관을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인 거죠. 세계에는 자연의 힘이 있는 거예요. 기계론적 이 물질 안에 있는 활력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뭐 약동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처럼 세계는 마저 돌아가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힘이 존재하는 거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극단적인 어떤 기계론적 사고관은 이제 유물론적 사고관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뭐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사람 지금 뭐 물 먹고 싶은 의지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환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뭐가 주고 내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물질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유의지도 이제 그렇게 환원시킬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태들이 다 이런 어떤 그 질서에 의해서 내 안에 있지 않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세계관이 막 충돌을 하는 시기였어요.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계속 고수를 하면 이제 계몽이 안 된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계몽이 되는 시기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칸트와 동시대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칸트는 뉴턴의 완전 팬이었어요. 광팬이었어요. 학교 때도 뉴턴 엄청 배웠대. 제가 들어보니까. 뉴턴이 원래 자기화시켰다고도 얘기를 해요. 절대시간, 절대공간 자기 안으로 내재화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세계관이 이제 있었죠. 거기서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 제 생각에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너무나 발달을 하고 수학의 원리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맥도 못 추는 시기였어요. 보세요. 이름을 보세요. 데카르트 방법서설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도 그래요. 저희 이제 인문학이랑 공학을 보면 공학의 힘이 정말 세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뭐가 모이고 그것이 응용이 되면 딱 힘이 팍 생겨요. 수학이라는 공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 휘젓고 다녀요. 인문학은 사실 공통적인 방법론이 있으면 비인문학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했다. 그거는 쫙 고속도로 놓는 거예요. 쭉 가는 거지. 근데 고속도로를 놓을 때는 오솔길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그 오솔길들이 다 인문학적인 사고예요. 오솔길은 오솔길만의 맛이 있는 거죠. 하지만 힘이 없어요. 고속도로 가면 다 그냥 조금 땅값 더 받으려는 거 말고 힘이 없죠. 쭉 가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데카르트 방법서설이 베이컨 뉴 오르가노 다 똑같아요. 칸트 순수시대가 그런 책이에요. 인문학도 뭐 한번 해보자. 그런 시대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데카르트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고키토 에르고 줌 하면서 데카르트가 정말로 유레카 크다.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냐? 라고 했을 때 이러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데 나는 생각한다라는 정말 인간 본연의 가치, 실체를 발견을 했어요.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랑 똑같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 물이 뭐 반 남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뭐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데카르트 되게 발견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데카르트는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에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타협을 했냐? 그 사람은요,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실험을 해요. 강아지 피부 이렇게 딱 찌르면은 얘가 찡긋하잖아요. 얘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기계론적으로 여길 찔리면 그냥 신경 근육이 움직여요. 그때 프랑크 철학이 다 그런 거예요. 프랑크 철학 되게 라메트리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럼 찔리면 심지어 사람의 신체까지도 기계론적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이건 기계 덩어리다. 우리 장기 돌아가고 이런 거 다 기계의 어떤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지도 그랬어요. 의지도. 우리의 의지, 정념 이런 것들도 최대한 이 당시에 유행했던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다 복속을 시켜버렸어요. 오로지 남는 것 딱 하나. 정신 하나 남기고. 그 정신도 사실 경험적 정신은 다 넘겨줬고 경험적 정신의 토대가 되는 나는 생각한다는 형식적 정신. 그거 하나 딱 가지고 다 줘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물이 반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근대 철학의 한 부류를 형성하는 이제 합리주의다. 이성주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레셔널리즘이죠. 이게 이제 한 축을 그 당시에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경험적인 대상들을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내 어떤 형이사학적인 토대,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후대 철학자들이 많은 고키토적 혁증성이 없으면은 이것들은 다 날아가고 다 의심하고 다 줘버려도 요거 하나는 내가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풍부한 정신의 세계는 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풍부한 자연에 있는 정념의 세계라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독일 낭만주의에서 이런 것들 다 부활을 하죠. 쉘링도 그렇고. 문학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기계론에 갖다 바치고 오로지 형식적인 정신 하나를 이제 남겨놨어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어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 이제 근대 철학의 이제 정신이라고 저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볏짚을 하나 다발을 가져왔는데,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경험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발 이론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없다. 그 사람은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뭐, 형이상학적인 토대? 없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뭐야 도대체? 지각의 다발만 있다는 거예요. 지각을 품고 있는 토대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장난이지 형이상학적인 가설이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경험주의로 대표됩니다. 뭐냐면 이것들은 다 경험적 자아들이에요. 이 지각 하나하나들. 지금 1초 전에나 1초 있다가나 3초 있다가나 이런 것들 보고 있는 나 지금 뭐 배고픈 나 이런 것들이 나라는 어떤 그런 지각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사실 나의 자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철학이 이제 휴무로 대표되는 이게 경험주의 철학이고 비슷한 거 있죠. 왜 로크가 말하는 그 타블라 라사 백지인가요? 뭐 백지인가? 백지 이론인가요? 타블라 라사가 텅 빈 백지 거기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채우는 거지 뭐가 이제 토대가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경험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구도는 근대 철학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근대 형이상학의 저 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는 토대주의, 선험적인 지식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 하지 못하지만은 그 안에 딱 붙잡고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이런 입장이 데카르트 대표되는 합리주의입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합리주의입니다. 말 나온 게 하나만 더 하면 라이프니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시제가 이성의 진리하고 역사적 진리를 나누거든요. 역사적 진리는 이런 거예요. A가 B를 죽였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뭐 살인사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살인사건 지존파가 뭐 누구를 죽였다. 근데 라이프니츠한테는 이것은 경험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연의 진리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거든. 가능세계 내에서. 근데 모순율이다. 이거는 이분이 이성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모순율은 예를 들어서 A는 나대이가 아니다. 이런 거는 A는 나대이가 아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지구가 천만 변을 바꿔도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죠. 이런 선험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합리주의입니다. 근데 로크라든 휴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것도 진리 아니야. 모순율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 이거 진리 아니다? 왠지 알아? 어린이한테 물어봐봐. 아냐고.
태어난 애는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향 좀, 어떤 사람, 최근에 제가 논문 심사를 했는데 MBTI를 가지고 철학을 하더라고. MBTI를 딱 해가지고 그 MBTI를 가지고 철학자랑 막 매칭시키는 연구도 해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 실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진짜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MBTI를 성향을 딱 해가지고 칸티안이고 뭐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맞춤형 철학 교육을 하게 돼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번 뭐 아이디어가 있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경험론과 함이 이렇게 달라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맹주방에서 얘기했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 흐름이 이제 근대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고 그게 근대 형이상학이고 칸트가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 그런 걸 하고 있다가 칸트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자랐던 시기에 그런 어떤 근대적인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를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까 그 오성과 뭐죠? 직관 없는 뭐는 뭐 맹목이고 뭐는 뭐다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리고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칸트는 두 가지 큰 물질 혹시 들어보셨죠 이런 거? 두 가지 큰 물질과 흘러 들어와서 그 물질과 다시 이제 또 나가는 어떤 창구가 이제 칸트다 이제 이런 칸트를 철학사가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물줄기 안에 칸트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물줄기를 어떻게 했다가 다시 사람들은 칸트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 서 있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그 파사우라는 데요. 독일 남단인데 여기가 라인강, 일지강, 인강 세 개 합성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징적이다 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 개인데, 그러니까 뭐 형상하자면 이렇죠. 여기에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쭉 흘러 들어오는 이제 합리론이 있고, 이제 경험론부터 쭉 흘러오는 경험주의가 이렇게 쭉 베이컨으로부터 쭉 흘러오는 이제 경험주의가 있는데, 뭐 여기가 이제 칸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대 형이상학은 경험론과 합리론의 두 대결 구도인데, 요것들을 이제 합치고자 시작했던 사람이 이제 칸트고, 그럼으로써 형이상학을 다시 세우고 싶어 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역사는 해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카르트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데카르트 철학의 90%는 자연주의적인 요소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만 천착하면 이 사람 경험주의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보니까 이게 합리론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블라 라사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로크의 백지 상태.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경험한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 이렇게 면면을 읽어보면은 움직이는 백지예요, 그 백지가. 백지에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백지가 종합을 해요, 또. 종합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면? 선험적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 선험적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험적 지식 능력이 있다는 거죠, 로크한테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유튜브로 녹화되니까 이런 좀, 나중에 모르겠어. 뭐라고 비판이 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주가 되니까 지금 뭐, 저도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뭐 넘어서는 안 보이죠. 이게 칸트 정신입니다. 형용사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는 것에 충실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칸트의 당시에 이제 철학적인 배경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누구 같습니까? 칸트 같죠? 스포가 된 거니까. 그 위키티에 보면 칸트로 올라가 있거든요. 많은 부분.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칸트 학회 할 때, 칸트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 막 걸었어요. 근데 칸트 학회 회원분 중에 어떤 분이, 칸트 아닌데? 칸트가 저렇게 잘생겼을 리가 없는데. 근데 구글에서 떠돌아다니는 칸트 사진인데요. 야콥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칸트를 비판한 철학자고, 피히티아랑 편먹었죠. 그래서 칸트 살아생전에도 막 비판했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콥이라는 철학자고,
진짜 칸트는 약간 실망스럽지만 아까보다는 그 흠남은 아니고 150 몇 센치였다 그래요, 키도. 그리고 어깨도 약간 이렇게 됐고, 하지만 뭐 스타였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명주환 교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교계 스타 할 때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대요.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그렇게 하냐. 그 편지를 번역을 했어요. 좀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명주환 교수가 같이 번역을 한 건데, 그 중에 약간 연애 편지는 아닌데 뭐였냐면은, 어떤 분이 칸트한테, 여자분이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청혼을 했나, 누가 결혼하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분하고 칸트하고 많이 이렇게 왕래가 있었나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칸트가 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칸트한테. 그래서 칸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이성이 마비가 된 상태고, 뭐 감성의 소유에 너가 지금 정념이 되고 있고, 미래가 너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이만큼 써있어. 그거를 칸트의 특징이 또 뭐냐면, 문장에 컴마를 계속해갖고 글을 안 끊어요. 이걸 이만큼 써놓은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제 30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유튜브 때문에 많이 제약이 돼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심성을 가진 남자가 그렇게 말을 막 돌려서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하여튼 그런 뭐 일은 있었고, 일단 이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흰색,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흰색인데, 젊었을 때도 이제 흰색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흰색 머리가 하얘져서 휘어가지고 흰색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따라서 분을 머리에다 찍어 바른 거예요. 칸트가 멋쟁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가터 벨트를 제일 처음 입은 사람이고, 하여튼 멋쟁이에요. 막 이런 것도 다 프랑스 최고 유행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번에 이제 칸트 300주년 행사를 엄청 해요. 우리 칸트 학교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지금 할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독일 본에 있는 뮤지엄에서 칸트 300주년 했다고 칸트 전시회를 했어요. 그거 제가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솔직히 다 없어. 칸트 건 다 없어요. 칸트 사라진 거 뭐 하나도 없어요. 근데 2개 있더라고. 이거 2개로 그냥 장사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나는 칸트 신발입니다. 이게. 칸트 신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신기해서 찍어갖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그 당시에 칸트 신발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멋쟁이 신발. 저거는 이제 칸트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어떻게 보존되는지 모르겠는데 칸트 머리카락이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순수이성 비판 초판본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성 비판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대적인 배경 아래서 이제 순수성 비판을 이제 집필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칸트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서론에 쓰이는 문장 중에, 서론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Vorrede라는 것이 있고 Einleitu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Vorrede라는 것은 레데가 말하다는 거거든요. Vor라는 것은 좀 앞에, 영어도 before 앞이잖아요. Vorrede라는 것이 더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Einleitung이라는 게 나오는데, Leitung이라는 것은 뭘 잡아 끈다는 얘기예요. Einleiten한다는 얘기를 잡아 끈다는 얘기에 앞쪽을 쓴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대표를 라이터라 그래요. 끊는 사람이라고. Einleitung 이렇게 있는데, Einleitung 뒤에 나와요. A판, B판 다 다르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칸트가 이제 표현을 해요. 당시의 형이상학을, 아까 제가 소개했던 헤어룸 타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빙빙 돌아가는 무슨 이렇게 계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중무색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잘 갈피는 못 잡고 형이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턴 딱 이렇게 자연체력의 수학적 원리 딱 하면서 뭐가 빡빡 잘 나가는 거지. 쫙쫙 잘 나가고 뭐가 이렇게 잘 막 세상이 변하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의 전쟁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을 여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끈떨어진 뭐 여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지금 뭐냐 이게 지금 도대체. 이런 문제의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이걸 이제 자기가 잘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이제부터 진짜 철학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포부를 쓴 게 순수 이성 비판인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겠지만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 칸트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Kritik der reinen Vernunft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 대어에 있는데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의 비판인 거죠. 만약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하자면 순수 이성의 비판. 의의 뜻이 참 어려워요. 의라는 말을 어떤 국어학자는 의라는 말 하나 갖다 평생 연구하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렇겠죠. 사랑의 미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랑의 미로 같다는 얘기죠.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랑이 미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의는 하지만 나의 컴퓨터 이러면 소유격이에요. 내 거란 얘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 계열인데 라인은 데어 크리틱 데어 라인은 페어눈프트 했을 때 이 데어를 이게 게네티브인데 게네티브스, 오브젝티브스, 뭐 수브젝티브스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격의 이격으로 볼 거냐 목적격의 이격으로 볼 거냐 달라져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순수 이성이 비판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비판의 주체가 되면은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하는 거죠.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 이때 순수 이성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때 순수 이성이 뜻하는 거는 아이고 뒤로 올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당대 형이상학입니다. 그때 순수 이성이 뜻하는 것은 이것은 독단론이라고 칸트가 표현을 했고 이것은 회의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물론 후대도 있어요. 솔직히 칸트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비판의 대상은 칸트의 아마 선생의 선생쯤 됐을 거예요. 볼프라는 철학자들이. 볼프주의라고 해요. 당시의 독일 철학. 당시에 만연했던 형이상학을 칸트가 비판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석도 돼요. 이것이 이 대어를, 이 페어눈프트를 이 대어에 의해서 목적어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순수 이성을 비판하겠다. 그 뭐냐? 당시 형이상을 뜻할 수도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를 동시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이성이 비판을 해요. 순수 이성이 뭘 비판하냐? 그럼 그때 순수 이성은 뭐냐? 첫째,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당시 형이상을 뜻할 수도 있고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또 하나 뭐냐면은 나예요, 나. 내 이성. 내 이성을 순수하게 한번 비판해 보자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다. 그러니까 이성의 자기 비판이 되겠죠, 그때는. 내가 나를 비판해요. 하나는 당시의 형이상을 비판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칸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이런 대어를 가지고 표현한 건 칸트의 표현은 칸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붙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
순수이성 비판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의 자기 비판이다. 내가 나를 좀 알자. 소크라테스에 충실한 거.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나를 좀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알았더니 난 이런 존재네? 인간은 이런 존재야. 근데 이런 존재가 왜 이렇게 막 오만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것은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비판. 자기 비판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 이 관점으로 당시 형이상학장을 보니까 조금 월권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다시 말해서 이성의 자기 비판의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크리틱의 의미입니다. 크리틱의 어원은 히라버에서 왔어요. 그 당시에 크레넨가 제가 잘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은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뭘 판단하려면은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때 크리틱의 의미는 이제 분석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편해요. 지금이야 이제 사실 이런 칸트적인 형이상학적 인식론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뭐냐면 인지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이 진짜 발달했거든요. 칸트 때는 MRI 같은 거 없었거든요.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뇌 찍어보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가 문제고 여기가 문제고. 근데 칸트는 관념으로 우리의 이성의 체계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움을 받았죠. 칸트가 더 잘했다 그러거든요. 자기 스스로. 아리스토텔 10개라 그래요. 우리가 판단해서 범위가 10개라 그래요. 양, 질, 본. 칸트가 이제 12개를 2개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3하고 4를 좋아해요. 항상 3 곱하기 4예요. 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실천이상 파트 보고 판단의편 보면 맨날 3 곱하기 4예요. 그 네모 딱 그리는 거. 약간 강박이 있어요. 내가 볼 때. 3 곱하기 4로 계속해. 12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범주표가. 여튼 이 순수 이성이라는 우리의 인식 체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체계를 분해하고 쪼개보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첫 번째 순수 이성 비판의 이제 작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칸트가 하겠다. 그리고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 당시에 이제 형이상학을 바라보겠다. 이제 이렇게 한 책이 이제 순수 이성의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의 이 순수 이성의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작업을 선엄 철학이다 이런 말로 이름을 붙여요. 트랜센덴탈 필로소피 이렇게 칸트가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포아레데하고 아인라이통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에 이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의 과제가 이제 선엄 철학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얘기로 써요. 근데 왜 비슷한 얘기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의 그 첫 번째 의미 이성의 자기 비판은 사실 이제 선엄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영화도 있지 않나요? 트랜센덴트인가? 트랜센덴스인가? 뭐 그런 영화 제목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영어도 있고 트랜센덴스인가 그런 영화도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트랜센덴트라는 말은 라틴어 계열의 트란스 한다는 건 뭐 이렇게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바꾼다는 얘기도 되고 이 트랜센덴트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형이상학을 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신학에서 쓰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중세 철학에서 신학에서 이제 뭐 초월적인 대상을 얘기한다든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뭐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트랜센덴스라는 말을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칸트는 거기다 AL을 붙여가지고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는 말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좀 유비적으로 말하면 이 초월되는 시각, 우리가 눈이 이제 밖으로 뚫려 있잖아요. 이 초월되는 시각을 가지고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내 안으로 초월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분석을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고 그러고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조다, 체계다. 우리가 인식체계라고 하면 전두엽이 앞에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체계를 한번 우리가 시스템화 해보자. 근데 어떻게? 트랜센덴트니까 경험적인 요소 없이.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고한 것 없이 백지생태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식체계가 구동을 하는가. 이런 걸 한번 순수하게 이성의 힘에 의지해서 이제 구조화를 하고자 하는 작업이 이제 트랜센덴탈 필로소피고 이것을 칸트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실 후대 철학자들한테 비판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피히테 같은 사람은 칸트 철학에는 시스템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이 평면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감성, 지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의 원리를 탐구를 하는 어떤 데카르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후대 철학자들은.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연역적으로. 딱 하나의 원리로부터 쫙 이렇게 나오게. 근데 칸트는 병렬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성 논제를 통해서 얘가 얘를 구속하고 얘가 얘를 구속하는 거지. 야, 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야, 너 거기 갈 거야? 그러면. 너 MT 갈래? 그럼. 네가 가면 나도 가고. 얘도. 야, 네가 가면 나도 가고. 이런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있잖아요. 얘가 가면 얘도 가고, 얘가 가면 얘도 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A가 참일 때 B도 참이고, B가 참일 때 A도 참이고, A가 거짓이면 B도 거짓이고, B가 거짓이면 A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쌍방향으로 묶여있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칸트 철학 체계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 철학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이제 특징화 시키는 것이, 칸트의 이제 선험 철학의, 그런 이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인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이런 그 영향력이 많았던 시대에 그 어떤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과학주의 시대에는 약간 원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자연이 진리의 담지체고 인간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로서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은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설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하면 내 주관이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말해야 되고 우리가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해갖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성의 역할인데 우리가 뭘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직한 이제 과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베이컨이 일단 했던 얘기죠. 가설을 설정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총선 했죠. 여론조사 기간별로 다르잖아요. 그죠? 뭐 요즘엔 대충 비슷해졌는데
뭐 총선 얘기는 하지 말고 뭐 어떤 심리학과 같은 실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계속 다시 해요. 자기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조금 바꾸고 해가지고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그 공대 대학원생들하고 수업도 해보면은 밤새는 거야. 왜 밤새냐면은 자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가 뭐 조건들을 바꿔요. 변인도 바꾸고 뭐도 바꾸면 나오면 실험 성공했다는 거죠. 옛날에 그 황우석 교수 사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가 자기 틀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렇게 뭐 사고도 나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는 근대 과학을 한다고 하지만은 매우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거절했던 방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답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 말을 똑같이 한 철학자가 과학자가 뉴턴이에요. 칸트가 그렇게 좋아했던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그렇게 생각해요. 칸트는 이런 거예요. 뉴턴은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공간이라는 게 있고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있어요. 상대성으로 나오기 전에 절대적 정리가 쫙 펼쳐져 있고 이게 지금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바둑판에 한 명씩 앉아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냥 그 시간에 점해져 있고 시간이라는 게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물리적인 그 개체들은 거기에 이제 시간을 딱딱딱 이렇게 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칸트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좀 문학 비유적으로 말하면 머릿속으로 우겨넣은 거예요. 이 절대 시간이라는 공간,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식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물을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의 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집어 넣어버렸거든요. 뉴턴의 철학을 자기화 시켰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뉴턴도 중력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손을 끌어당기고 하는 거. 아이고. 그거를 했을 때 제일 원칙인지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중력은 왜 생기는 겁니까? 뉴턴은 묻지 말라. 중력의 원인을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 철학적인 논쟁거리지 나한테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랑 똑같냐면요. 저는 궁금해요. 철학자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항상 저 감기가 내가 어제 춥게 좀 잔 것 같기도 하고요. 뭘 잘못 먹어서 감기 왜 걸렸을까요? 그러면 모르죠. 대신에 이 약 먹으면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약 먹으면 낫지 내가 당신의 감기가 왜 걸렸는지는 모르지. 그거는 그 사람도. 의사의 역할은 물론 나중에 뭐 연구할 때는 원인도 찾고 하겠지만은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감기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말을 해요. 뉴턴도. 중력의 원인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계산법을 세계에 대입했더니 세계가 잘 설명이 된다. 내 역할은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딥러닝 하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딥러닝은 뭐 이렇게 원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막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계속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왜 안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왜냐? 그 사람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 과학은. 근데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문제가 되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저 그 안에도 파보자 그랬는데 파서 나올 게 아니지 그거는. 왜냐하면 얼마나 복잡한데. 못 나오고 결과값만 보여주고 인풋이 있어 아웃풋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과학입니다. 그 프로블렘 솔빙이라고 말해요. 문제 해결력. 대학에서 맨날 합니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 원인 찾는 건 아니죠. 일단 그런 세계관이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어쨌든 자유롭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중력의 법칙을 해석의 도구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는 걸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하지 말고 오로지 귀납과 발견과 증거와 명증한 어떤 것에 의해서 기술을 하고
그 기술한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지식화하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 철학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과학적인 태도였는데 칸트는 왜 계몽의 완성자라고 평가를 받으며 왜 순수이성 비판이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자연 위에 우뚝 세웠냐라는 평가를 받냐 하면 그 전에 칸트의 이름을 제가 트란센덴탈 필로소피라고도 했지만 이거는 좀 작은 구절인데 칸트가 자기 철학을 엑스페리멘탈 필로소피라고도 얘기를 해요. 엑스페리멘탈하다는 것은 실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실험 철학. 그러면 그 실험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원래 제가 계속 질문하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했던 거 보니까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안 하고. 그냥 뇌피셜로 한번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실험 철학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말하면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여태까지 쭉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실험 칸트가 자기 철학, 이거는 사실 칸트 전공자들도 잘, 왜냐면 너무 작은 구절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근데 언젠가 거의 꽂혀가지고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험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기가 자기 철학을 실험 철학이라고 할까요? 여태까지 쭉 했던 얘기로 보면. 방법론을 예. 사고 체계에서 네, 네. 또 혹시 다른 분 의견 있나요? 그렇죠. 뉴턴의 방법론을 이제 여기 자기 책에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뉴턴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실험 철학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가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가설을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설을 하고 검증하는 게 실험이잖아요. 예를 들어 뉴턴의 체계를 내 가설을 설정했다. 적용해서 내 철학이 나왔다는 게 이제 실험이 가진 어떤 특징일 텐데 그 당시의 자연과학적인 방법론과는 좀 반대되죠. 가설 설정하지 말랬는데 그 엑스페리멘탈하다는 것은 딸로 뭐 이렇게 귀납적으로 보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설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가설을 설정해서 의미를 거기서 찾겠다. 이게 이제 엑스페리멘탈 필로소피입니다. 그 말과 연동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예요. 사실은 철학은 몇 번씩 계기를 맞이해요. 제일 첫 번째 계기는 저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명한 말이 자기가 한 말은 아니지만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유비적으로 해석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자연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연 철학의 시초는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이겠죠. 만물은 물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만물은 뭐 불이단가요? 에테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5개도 뭐 5개의 원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 관심 자체가 이 만물에 있는 거예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럽니다. 눈이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으로.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 자체가 너 자신을 너를 갖다 인간으로 대입을 해보면 눈이 밖으로 뚫려 있지만은 그것을 안으로 뒤집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덕이라든지 이성의 원리라든지 행위의 원리라든지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한 번에 이제 전해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것을 옛날에 인간학적 전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철학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전해를 했어요. 그와 유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칸트의 시도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게 진짜는 이제는 그림을 뭐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챗GPT-4로.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학기에 인공지능의 철학이라는 과목을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학교에서 신청해놨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약간 뭘 좀 비교과 같은 거라든지 운영을 해볼 게 관념의 실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챗GPT-4가 이제 달리랑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 갖고 뭘 하는 거냐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처음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그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지구 같은 거 넣어놓고 지구를 넣어놓고 그렸어요. 얘가 괜찮다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다가 다빈치의 그 비우투스 그 버추얼 맨인가요? 그거를 요 부분에 딱 넣어줘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진짜 못 알아들어요. 에디팅 기술인데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한 시간 걸렸어요. 해서 했더니 그 전에 나온 그림이 이거고 나중에 요걸 줄여갖고 또 붙여달라니까 저건데요. 어쨌든 그 컴퓨터 그린 겁니다. 저의 명령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둘 다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니까 관념의 실제라는 말로 이런 코페르니쿠스 전해라는 철학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콘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만약에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 그걸 허락해 준다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도 좀 걸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 철학적인 개념도 형상화가 되니까 관념의 실제라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이제 제가 솜씨는 별로 좋지 않은데 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있고 그려봤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강인이 수미상관이 맞는 거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어쨌든 그 당시에 더 필로소퍼 이름 붙여뒀던 것은 그분이 시계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 천동설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제 천동설의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거죠. 그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제 도는 건가요? 천동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로 이제 관점을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여기서 뜻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유비적으로 이제 칸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가설 설정 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연을 중심에 두고 인간이 거기에 간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진리를 파악하는 존재였어요. 사실 지금은 좀 그래요. 여기서 아까 절대시간, 절대공간 얘기로 잠깐 좀 빠지자면은 절대시간, 절대공간을 내 의식 외부에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눈을 감아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물리학자 어떤 분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걸 들었거든요. 요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물리학자한테 죽음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왜냐? 우린 다 원소 덩어리고, 우리가 죽으면 원소는 어딘가로 다 이제 날아간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 지구 전체적인, 우주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특이한, 생명이라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다 죽어 있다. 다 죽어 있다. 잠깐 생명이 있다. 지구에만. 그럼 우리가 또 생명 없어지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간다. 원자라는 원래의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놀라울 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울 만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원자들은 어딘가에 가서 한 송이 꽃이 될 수도 있고 뭐 텔레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자연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칸트는 이제 관점을 이제 전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시간, 절대공간이 이제 우리 있으면 내가 눈을 감아도 당연한 거죠. 우리의 상식적인 세계관에서 이런 거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철학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눈을 감는데 얘가 밖에 있는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확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감았어. 내가 지금 눈을 감았어.
까맣다 떴어. 근데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 인과관계를, 필연적 인과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게 신앙이에요.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지금은 과학적 진리지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내 안으로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일종의 관점주의를 뜻해요. 내가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나는 단순히 자연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내 인식 체계로서 나만의 자연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철학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던 것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의 주요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런 거고, 그런 이유로서 칸트의 철학이 매우 복잡한 논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 각 계몽을 처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면 칸트가 어떤 계몽을 완성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이제 그것을 축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이제 전회입니다. 영어로는 턴이에요, 턴. 그러니까 관점을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자연 중심으로 보다가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던 것을 관점을 바꿔서 사실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한 코페르니쿠스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성과 자연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성은 자연의 진리를 발견하는 주체에서 한 발짝 나와서 소위 이제 현대 구성주의자들을 어떻게 보면 칸트를 구성주의의 원류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구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계를 자연을 구성하는 존재로서의 칸트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말로 칸트의 철학을 이제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시간 갈 것까지 일종의 소개를 좀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 그럼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우리가 이제 해봤던 이 키워드가 별로 안 돼요. 순수 이성 비판의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자기 철학을 특징 짓는 말. 이제 이때부터 그 칸트 후대 이제 독일 관념론자들은 자기 철학을 뭘 하나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는 말을 딱 했잖아요. 약간 이런 논쟁도 붙어요. 너 정통이 아니야?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이제 칸트 사후에 칸트 한 60 이렇게 하면서 그 칸트 후예들이 쫙 논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너 진짜 칸트 주자 맞아? 너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 뭐 사짜 아니야?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나 진짜 칸트 주자 맞는데 내가 보니까 아는데 칸트 선생한테 일러야지, 막 칸트한테 보여주면 칸트 판단해주고 막 이런 논쟁인데, 그 말이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는 말로 딱 특징이다. 너 트랜센덴, 그러니까 쉘링도 자기 철학을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 그래. 자기 철학을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고. 다른 말도 해요. 이덴티티 그 동일설 철학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자기 계속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는 고유명사예요. 그건 뭐냐? 칸트 철학을 뜻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너 칸트 라인이야? 아니야.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야코비 같은, 아까 잘생긴 사람, 야코비 같은 대놓고 비판하고, 막 슐츠라는 사람도 비판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나중에 칸트한테 버림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 기억에는 베크라는 사람이 있거든. 지금은 뭐 무슨 베크라는, 그 사람이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칸트가 제일 내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얘기한 싸움 철학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코피스 전에 이렇게 이제 키워드 몇 개 안 했는데, 이런 모든 키워드들은 여기까지 나와요. 들어가는 말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썼어요. 이거는 사실 순수이성 비판을 한번 도서관에서 보시면은 매우 복잡해요.
목차가 정말로 목차만 뭐 세네 페이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싹 빼고 아주 굵은 제목들만 이렇게 취하면은 이렇게 하고 핵심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목과 연동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이성의 비판은 제목 자체를 한번 보면 두 가지 의미, 조금 더 보태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가 이성의 자기 비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유비적으로 말하면 MRI를 찍는 거예요. 내 인식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때 크리틱은 히라버에서 왔는데 이것은 분석하다, 분해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인식을 했는데 도대체 그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해를 해요. 분해를 했을 때 분해하는 것이 내 눈밖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라고 하는 인식의 토대를 내 머리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험적 원리론부터 이제 논리학, 분석론까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이제 칸트 철학의 칸트가 이제 던진 화두입니다. 이것은 사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유비 체계가 이제 겹쳐져 있어요. 첫 번째 유비는 명제적인 건데 선험적 종합 판단 어떻게 가능한가? 자꾸 이제 말이 또 자꾸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5 더하기 7은 10이다. 7 더하기 5는 10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7 더하기 5는 12다. 이제 분석 판단의 특징은 주어의 개념을 분석하면 수로가 그냥 도출되는 게 분석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빨간 사과는 사과다 이런 거예요. 빨간 사과 분석하면 사과 나오잖아요. 빨간 사과는 빨갛다. 이것도 분석 명제예요. 근데 이 사과는 빨갛다. 이건 분석 명제가 아니에요. 이건 종합 명제라 그러면. 그냥 사과에다가 빨간 거 더한 거거든요. 이를테면. 그런데 5 더하기 7은 10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5 더하기 7이라는 것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10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항상 참이에요. 선험적으로 참이에요. 아프리오리, 경험에 앞서서 참이라는. 근데 이것은 종합적이에요. 그럼 뭘 뜻하냐? 이거 확실하면서도 확장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감성과 지성이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험적 종합 판단이 명제적 의미는 그런 건데 이것을 칸트가 확장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이 가능하지? 내가 보는 게 어떻게 머릿속에 담기지? 이것을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구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첫째, 감성이 있어야 돼. 둘째, 지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감성 더하기 지성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컴퓨터의 원리예요. 컴퓨터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일단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데이터만 있으면 얘가 그걸 꿰지를 못해. 그럼 데이터 끝이에요.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 지갑을 생산해내거든요.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감성이고 이것을 꿰가지고 지식을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이 이제 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문법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형식이다. 그러면은 주어 수로잖아요. I am a boy 그래요. 1형식이라는 것이 딱 있죠. 이게 폼이 있죠. 근데 I라는 거하고 boy라는 것은 폼이 아니잖아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이 감성의 역할이고 이 폼 자체가 이제 지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지식이 된다. 아주 순수정판의 인식론의 체계를 심플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냐?
여기서부터가 순수 이성 비판의 두 번째 의미가 시작이 돼요. 뭐냐면 당대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감성 더하기 지성이 이제 인식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는 감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머릿속으로 막 이것저것 해갖고 막 뻥튀기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나는 내 육신에 한계에 있어요. 그럼 내가 감성을 가지고 감성 안에서 이제 감성에서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형이상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자꾸 더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뭐냐면 칸트가 순수성 이성이라는 뜻 되게 많이 써요. 뭐 어떤 사람이 분석했는데 18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형식을 봤을 때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이성은 다른 게 아니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추론하는 능력. 뭐냐면 자, 모든 사과는 맛있다.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감성하고 지성만 있으면 돼요. 모든 사과는 맛있다. 사과 먹어보면 되거든요. 감성 더하기 지성. 그리고 이 사과는 맛있다. 이것도 돼요. 근데 모든 사과는 맛있다. 이것은 사과다. 이것으로부터 이 사과는 맛있다를 추론하는 것은 감성 지성의 능력이 아니고 이성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론하는 능력. 3단 문법을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이성의 능력인데 만약에 우리가 감성의 틀을 벗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이성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이제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성의 능력이 추론하는 능력이죠. 근데 칸트가 볼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 원인의 원인을 파헤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계속 갈 때. 그러면 요거를 결론으로 삼아가지고 위로도 쭉 올라가는 거죠. 요거를 대전제로 삼아 밑으로도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계속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 신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세계의 시초는 무엇일까? 신은 뭐 어떤 존재일까? 나는 죽나 안 죽나 이런 까지 가는 거죠. 칸트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감성을 넘어선 얘기다. 근데 당대 형이상학자들이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했겠죠. 스콜라들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딱 꼬집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선생의 선생 볼프를 비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르출리하는 것은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세계의 원인 이상의 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당대 형이상학의 특수 3분과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라시오날레 푸시올로기아 이성적 심리학이에요. 이것은 일베바는 라시오날레 코스몰로기아라 그래서 우주론이고 이것은 테올로기아 이제 신학입니다. 요게 당시의 형이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틀로 봤을 때 인간은 감성에 한계 주어져 있고 지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답 없는 것 같다 좀 싸우지 말라 여기까지 딱 찍어요. 요 틀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비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수성 비판의 두 번째 의미가 창출이 돼요. 이성의 자기 비판, 이성의 자기 분석의 의미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분석한 나의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당대 형이상을 봤다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했던 게 이제 변증론, 다이알로그든 변증론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창출이 됐어요. 여기서 세 번째 의미를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순수 이성 비판의 세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한계 설정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월권이다. 이것이 순수성 비판까지 이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이다. 근데 이것을 월권적으로 사용했더니 형이상학이 답이 없다. 요 토대 안에서 하자. 그래서 세 번째 의미는 이성의 이제 한계 설정이다. 이렇게 딱 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후대 철학자들이 볼 때. 그런 거 다 없애고 쭉쭉 날아다니고 싶은 거죠. 막 날아다니고 싶은 것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테, 쉘링, 독일 낭만주의자들입니다. 그 유비를 칸트가 가끔 써요. 문학적인 표현도 쓰는데 그 얘기를 이제 특징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칸트가 이제 비둘기 예를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창공을 날아가는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가 이제 날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공기의 저항만 없으면은 정말 저 달나라까지 내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저항이 없으면, 날개를 받치고 있는 공기가 없으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칸트가 인간 이성이 가진 어떤 숙명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공기의 저항이 없었으면 하고 날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당대 형이상학자들이고, 자기는 이게 공기가 무겁지만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칸트의 철학이고, 그것이 순수성 비판의 이제 의미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제 그 근대 형이상학과 순수성 비판의 쿠페르디스 전해라는 것의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별건 아니고요. 예. 아까 선생님이 늙은 여왕 말씀하셨잖아요. 늙은 여왕, 여왕, 형이상학. 예. 헤쿠바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굳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헤쿠바를. 잘 모르겠어요. 헤쿠바는 잘 기억해, 좀 말씀해 보세요. 헤쿠바가 그냥 왕의 부인이었다라는 것 뿐이지, 왜 헤쿠바를 굳이 서론에서, 그것도 지난 어떤 뭐 강단 철학이건 뭐건 간에 이전의 형이상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왜 굳이 헤쿠바를 데려와서. 헤쿠바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아세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권력을 잃었나요, 그분이? 누구죠? 여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의 목마 시대인가요? 네. 그때 왕이 죽고 그럼으로써 이제 아들들까지 다 헤쿠바가 잃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서만 보자면 헤쿠바가 주연이 아닌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데 왜 굳이 늙은 여왕 헤쿠바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읽으면서 그 기억이 나서 지금 선생님께서 좀 전에 늙은 여왕 얘기하셔가지고 다시 뭐 별건 저는 그냥 여왕이라고만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드리니까 사실 이거 보면 저는 이것도 이제 칸트가 이제 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이제 뇌피셜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철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이 사실 학문 일반을 뜻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철학이에요. 그냥 학문이라는 것은.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분화될수록 철학은 자꾸 분가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언어학을 분가시키고 뭐를 분가시키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던 자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몸을 이제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철학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 형이상학? 딴 게 뭐가 있냐? 논리학 이런 것도 사실 컴퓨터공학이랑 수학이랑 공유하고, 윤리학도 정치 철학이랑 사회학하고 이제 정치학과 사회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철학이 자꾸 뭐 이렇게 확실한 토대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뭐가 자꾸 자기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학문적인 에어리어를 좀 뺏기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도. 근데 당시에 칸트가 봤을 때 이런 기계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철학이 상당한 공궁에 처해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좀 높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위태로워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표현하려고 칸트가 이제 학문의 여왕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헤쿠바의 현실적인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기술하고 뭐 어떻게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자질을 잃었다라든지 그거는 그런 것을 그렇게 유비적으로 표현했을지 몰라도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왕자를 누렸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학문들의 분화를 통해서 자꾸 철학의 위치가 이제 낮아지고 있다. 학문책에서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었죠. 여성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여성관, 그게 궁금했군요. 그 구절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찍어 갖고 왔잖아요. 근데 제 핸드폰에 보면 사진 한 장이 더 있어요. 칸트와 여자들이라고. 남자의 착석이 금지된 모임이 있었어요. 칸트한테. 동네에 이제 그 사교하는 여성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당시에 그 여성으로서는 되게 이제 계몽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작가도 있었고 최초 여성 철학자도 막 이렇게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모임들 사진도 있는데 그게 칸트가 여성한테만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뭐 제가 봤는데 똑같은 여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해석하면은 그래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대우를 해주고 개방적이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짜 다른 그런 제왕적인 사람들처럼 못되게 굴진 그런 구절은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구절은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여성에게도 똑같이 선언적인 당연하죠, 있죠. 당연히 있었죠. 다 있을 텐데 그걸 왜 남녀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을까가 좀. 그렇진 않았어요. 남녀를 나눠서 생각한 구절은 제가 칸트한테 보지를 못해. 그냥 이런 건 있어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다는 그냥 말 그대로 윤리학적인 기술이 지금 어떤 기술 윤리학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보고 현상을 기술하는 그런 그 책이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인간학인데 거기에 대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거. 그건 그냥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기술을 한 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자가 뭐 선언적 체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나라는 일장에 나오나 나라는 얘기를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워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제 이름 김영주인데 뭐 어렸을 때 이래요. 형주 배고파 이러거든요. 자기를 1인칭으로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배고파 이럴 때 비로소 인간이다 이런 표현은 하긴 해요. 근데 뭐 여성을 차별적으로 이렇게 그 선언적인 구조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말을 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선생님께서 그 철학의 그 뭐 철학의 중요한 순간들로 뭐 철학의 전에 말씀하시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학적 전해를 가졌고 뭐 칸트 같은 경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인신론자 전해를 가졌는데 또 다른 또 중요한 철학적인 순간이 좀 있으신 건지. 뭐 많죠. 그러니까 뭐 타원이라는 표현을 칸트 때문에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학적 전해 이런 것들 링귀스티컬 타원이라는 말도 하고 그건 이제 옛날 이 칸트 후대죠. 비엔나 학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그게 이게 딱 연결이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연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명제화 될 수 없는 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문의 영역에서 축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이제 언어학적 전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논리학이라든지 실증주의가 발흥했을 때 그래서 이제 윤리학이라든지 미학 이런 것들은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명제화될 수 있고 그것이 참거짓을 쌓을 수 있는 것만으로 철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큰 전해도 사실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굳이 이제 전해라는 턴이라는 그것을 사용을 하자면 제가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것은 그거고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저는 다 어떤 전해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전해들을 한데 묶어서 저한테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한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 하고 그 다음에 칸트가 말한 어떤 이성의 월권 그 다음에 공자님이었나요? 뭐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냐 이런 말하고 아까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했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철학자들이 공유하는 정신은 겸손의 철학이다 이렇게 저는 가끔은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묶여질 수가 있을 거고 뭐 데카르트라든지 어떤 철학자들을 이렇게 깊이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어떻게 좀 자기의 철학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사의 이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세히 보면 다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면 다 이제 전해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 1+1은 2다. 그 1+1은 2다. 그게 선언적 종합 판단, 그걸 종합 판단이라고 하는데 1+1 이퀄 2다. 그게 종합 판단, 그게 그런가요? 그게 종합 판단인가요? 분석 판단 아니에요? 분석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1+2 하면은 1+1 하면은 그건 2가 당연하지. 그러니까 1의 개념과 플러스 개념이면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하여튼 칸트는 그런다 치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 수학도 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리 철학이 뭐 러셀도 있고 뭐 화이트헤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분석 명제라고 안 하고 종합 판단이라고 수긍을 합니까? 그게 일치된 의견인가요? 철학자들의.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칸트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아주 오만하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면서 감성이 없으면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외부로부터의 데이터를 완전히 그 외부의 메커니즘이 반영이 안 되고 인간이 무슨 DNA에 있는 하여튼 칸트에 의하면 그 프로그램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그 프로그램과 외부 메커니즘이 일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메커니즘이 그대로 인간이 추리를 그렇게 해서 일치하는 것이지 칸트 얘기하면 무슨 머릿속에 그 구조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선언적 종합 겸손하다고 하면서 아주 오만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해석이니까. 그리고 겸손한지 안정겸손한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일치성을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질문이 예. 왜 5 더하기 7이 선언적 종합 판단이냐? 아니요, 그것은 이제 저는 수학은
이제 넘어갔고 저는 그것을 이제 답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험적 그 추리가 무슨 뭐 범주가 있고 무엇이 있고 선험적 종합 판단이 있어서 그 선험적 종합 판단을 가지고 감성적 데이터를 거기에 맞춰서 지식을 구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성적 데이터는 인간은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외부의 감성의 데이터 그 작동과 인간 내부에 있는 선험적 그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일치한다는 걸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냐고요. 칸트 이야기, 칸트처럼. 네,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 말이 상당히 이제 칸트한테 큰 비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이제 재판을 썼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는 체계가 이제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에 했던 것도 뭐 제가 답을 안 했지만 스스로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 더하기 7이 왜, 5 더하기 7은 12가 왜 분석 판단이 아닌 이제 종합 판단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뒤에 이제 뭐 이탈리아 수학자인가요? 사실 다 분석 판단이라고 요즘 현대 철학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칸트 입장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나누고요. 경험 판단과 후원 판단을, 선언 판단을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 판단은 사실은 선언적으로 참여해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판단이 있다는 게 바로 이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에요. 모든 종합 판단은 분석 판단이 아니고 모든 종합 판단은 후원 판단이에요. 아니요. 모든 종합 판단은 경험 판단입니다. 경험을 해야지만 이제 이게 증명이 되죠. 근데 그 사이끼리 있다. 그게 뭐냐? 이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프리오리하다는 것과 분석적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는데 항상 참이라는 거예요. 칸트의 철학책에 대해서, 아니면 당시의 철학책에 대해서 경험적이지 않고도 항상 참인 것은 항상 참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오리한데 그것은 분석적이지 않고 이제 종합적이다. 5 더하기 7은 12예요.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오리한 겁니다. 그런데 5 더하기 7이라는 것은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10이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5를 분석해서 12가 안 나오고 더하기를 분석해서 12가 안 나오고 7이라는 걸 분석해서 12가 안 나와요. 물론 이거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더하기라는 개념 분석하면 12가 안 나와요. 오히려 더하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종합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참이에요. 달나라에가도 참이고 A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기서 보면은 데카르트를 뭐 표장을 하자면 그거 쏘와시 그거 어쩌라고 해요. 그래 뭐 영증적인 진리가 있어. 계속 분석만 해서 어쩌라고. 나한테 참인 게 없잖아요. 항상 참이지만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총각은 결혼하려는 남자도 항상 참이지. 가위를 내거나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내면 이긴다. 항상 참이에요. 하지만 지식으로의 가치는 없어요. 반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가위를 내면 이긴다. 틀릴 수 있죠. 근데 대박이야 맞으면. 이게 이제 종합 판단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쳐볼까 하자 항상 참인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하게 뭐 좀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업적 종합 판단이다. 그런데 선업적 종합 판단이 가능한가? 칸트가 이렇게 묻질 않았어요. 문제는 선업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떻게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설명의 구조는 이런데 다시 말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어서 이게 종합을 갖고 인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칸트한테는. 뭡니까? 칸트는 상식의 철학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알아. 선업적 종합 판단 내가 했어.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거꾸로 자기가 논증을 구성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있고 이게 있어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난 지금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경험 세계에.
이런 경험 세계에 살고 내가 이런 센스 데이터를 받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쓴 거죠. 아,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을 거야. 오감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종합하는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했느냐, 자기의 어떤 그 판타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꺼운 책에 800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700쪽은 남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했던 개념들이에요. 이 개념들을 자기가 이제 버무린 겁니다. 한마디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번역을 아프리오리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선언적이고 트랜스젠덴탈이 그러니까 번역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아, 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계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건지 아프리오리가 선언적이란 말 같고 트랜스젠덴탈은 뭐 이렇게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 예, 아프리오리가 선언적이란 말 아닙니까? 별 생각 없이 하긴 했는데, 뭐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논쟁이 있다는 거는.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뭐랑 쌍이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칸트 학회에서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개별 번역자들은 좀 다르게 쓰고 뭐 어쩐든 트랜센덴탈을 선언론적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 생각은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건 아니고요. 아프리오리라는 말은 사실 독일어도 아니잖아요.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그냥 아프리오리 하거든요. 독일에서도 이걸 갖다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안 하고 그냥 아프리오리라고 써서 그냥 아프리오리라고 썼고 영어도 아프리오리라고 쓰고 뭐 무슨 뭐 전 세계가 다 그냥 이걸 아프리오리라고 쓰니까 그냥 우리도 소리나는 대로 아프리오리 하고 우리 의미를 설명하자. 이제 이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짝을 이루는 번역어가 이제 선언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말이 좀 어색해서 그런데 선언론적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트랜센덴탈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아까 그 설명했을 때 그 이성의 체계라고 했죠. 체계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론 그러면 또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언론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거랑 또 충돌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의미는 그래요. 뭘 번역어가 뭘 차용하든지 간에 제가 쓰는 그 의미는 경험에 앞선 것을 뜻한 데는 경험에 앞선 우리의 인식 능력의 체계 혹은 지식을 뜻한 데는 아프리오리라는 말을 쓰고 트랜센덴탈이라는 말 자체는 칸트 철학을 특징 짓는 말인데 어떤 이성의 체계다 이렇게 우리 인식의 체계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트랜센덴탈의 의미를 이제 쓴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이제 칸트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온라인에 질문 없죠? 예, 할 때가 오늘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그냥 배경만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제 한 슬라이드를 넣어서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차례로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